우리 집에 미래 로봇이 왔다. 우리 지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기에는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의, 발전 기여한 굉장히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중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인상 깊었던 인물이 누구인가가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챕터에서 가장 많이 나온 튜링, 이 사람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다른 책에서 앨런 튜링 이 사람을 꽤 많이 봤었었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제가 몰랐었던 튜링의 업적 좀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튜링이 가장 인상 깊었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배송님 해주세요. 저는 33쪽에 나오는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라는 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인물을 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엄청 볼 때 이 인물을 봐가지고 남았습니다. 네. 최준호님 해주세요. 준호나, 네? 너 하래. 저는 그 조지프 앵겔버라는 사람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초의 산업용 로봇을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이른바 로봇 사문칙으로 유명한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작가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사람이 로봇 과학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로봇 과학자들에게 로봇에 대한 어떤 영감을 주고 지금까지도 로봇이 어떠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그 로봇 사문칙 거기다 뭐 이제 하나 더 해서 요즘 뭐 사원칙 얘기하는 것도 뭐 본 것 같은데 그런 그 기본을 어떤 설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그 책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로봇의 상식과 설명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무엇인가가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48쪽부터 사이보그가 나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이보그라고 하면은 DC의 히어로 중에 사이보그라는 애가 하나 있는데, 저는 이 책을 통해 사이보그가 동물이나 사람, 생명체의 신체 부분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그런 것을 사이보그라고 한 것이 몰랐었는데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어서 굉장히 신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배승호님 해주세요. 음, 뭐였죠? 방금 제가 못 들어가지고.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무엇인가요? 저는 여기서 나오는 로로가 왔을 때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책을 저는 이런 주제의 책은 처음 본 거라서 이렇게 미래 로봇이 왔다는 이야기가 너무 인상 깊었기 때문이에요. 네. 표준어님 해주세요. 저는 그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막대기로 쳐도 안 안 넘어질 정도의 내구성을 갖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틀라스가 가장 신기했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그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 초인공지능이라는 개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초인공지능은 인간보다도 1000배 이상의 지능이 높은 인공지능을 말한다고 해서 지금 뭐 우리가 약한 인공지능 시대에서 제가 어젠가 오늘 뉴스에 따르면 그 MS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자기들이 강한 인공지능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좀 이렇게 그게 좀 약 과장된 거다라는 쪽의 주장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강한 인공지능까지 벌써 도달했으면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 이 책에 나오는 초인공지능 사회로
또 얼마 있지 않으면 진입할 거고, 그럼 과연 그런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뭐 신기한 마음 반, 두려운 마음 반, 그래서 어쨌든 그 초인공지능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나와 있던 로봇 인공지능의 상식과 소개 중에 가장, 이거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가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111쪽에서 113쪽까지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제가 이, 이 1차 산업부터 3차 산업혁명 이 내용이 주제인 책을 몇 권 읽었어가지고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필승님 해주세요. 뭐 여기 나오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이 여기서 나오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아주 인상 깊은 책이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네, 혜준아님 해주세요. 저는 그 로봇 페퍼를 알고 있었습니다. 페퍼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로봇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어, 저는 아까 그 아이작 아시모프의 그 이야기 같은 경우에 알고 있었고, 튜링 테스트의 튜링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챗 GPT 때문에 한참 요즘에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서 뭐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들도 부분적으로는 뭐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리나 이런 것까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저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아까 지훈이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이른바 로봇의 종류 해가지고 뭐 안드로이드니 뭐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그 개념이 선생님도 맨날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보면 아까 말했듯이 지훈이가 안드로이드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사람과 비슷한 겉모습이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 일단 겉모습이 사람이어야 돼. 거기다 플러스 아, 사람과 비슷한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어야 돼. 요 그래서 그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뭐인 것처럼 보이는 것, 인간.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의 형태를 갖고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우리가 보통 그 로봇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그 안드로이드 로봇을 생각하는 거지. 다만 이제 이 안드로이드 로봇 같은 경우가 아직 그렇게 현실화되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로봇 말고 뭐 뭐가 나와? 휴머노이드. 어?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가 나와. 휴머노이드는 음, 인간과 어떤 것이든 똑같은. 휴머노이드는 신체 구조와 움직임이 사람과 뭐 한 거? 비슷한 것. 그러면 안드로이드와 휴머노이드의 관계는 뭘까? 사람, 응? 로봇?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두 개의 관계. 자, 얘들아. 사과와 과일의 관계는 뭐야? 과일이 사과나 과일의 종류예요. 그렇지. 사과는 과일의 한 부분이야. 그러면 안드로이드와 휴머노이드의 관계는 휴머노이드는 안드로이드의 종류예요? 아니지. 휴머노이드가 안드로이드의 종류가 아니라 안드로이드가 휴머노이드의 종류야. 모든 안드로이드는 휴머노이드야. 왜?
안드로이드가 겉모습이 사람이고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잖아. 신체 구조가 움직이는 사람과 비슷하잖아.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네. 근데 휴머노이드 중에는 안드로이드가 아닌 것도 있는 거야. 왜? 휴머노이드는 신체 구조와 움직이는 사람과 비슷하기만 하면 돼. 즉, 인공지능이 사람과 비슷한 인공지능을 갖추지 안 해도 돼.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가?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는 거기다 플러스, 여기 책에 따르면 47쪽에 보면 휴머노이드는 때로는 로봇이 아닌 것도 휴머노이드일 수 있다잖아. 네. 뭐, 동물이나 외계인. 인간을 닮은 동물이나 외계인도 휴머노이드라 불러서 어쨌든 여기 휴머노이드의 핵심은 인간과 뭐 해야 된다? 닮아야 한다. 해야 된다. 그런데 인간과 닮은 로봇 중에서 특별히 사람과 비슷한 인공지능까지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그 인공지능까지 갖춰야지만이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런다?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됐니? 네. 그러면 휴머노이드나 안드로이드나 어쨌든 사람형이잖아. 근데 로봇 중에는 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사람 형태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뭐 산업용 로봇도 있는 거고 뭐 서비스 로봇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그런 로봇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요 그 단어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얘기는 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누가 진행하지? 준원이? 네. 자, 제 첫 번째 질문은요. 로로가 이렇게 간혹 가다 보면은 막 눈으로 레이저 빔을 쏴서 막 로봇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면 로로가 무슨 로봇에 뭐에 관한 설명을 해줬는지 네? 뭐에 관한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어, 묻겠습니다. 저는요, 그 로봇은 그 감정이 없다 들었는데 그 페퍼 보면은 교감을 할 수 있는 거 보면 감정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로로한테 진짜 감정이 없냐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럼 재수능 씨 진행해 주세요. 저는 음, 여기서 나오는 로봇은 이제 아, 말했던 건데 또 말해도 될까요? 네, 저도 그 준원 씨의 말과 같이 이제 여기서 로봇은 감정이 없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또 뭐 감정이 있다고 아니 로봇이 뭐 교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감정이 아닌지 그런 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지훈 씨 해주세요. 저는 굉장히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가장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은 몇몇 로봇의 과학자들이, 로봇공학 과학자들이 만화를 보고 로봇을 만들려고 마음을 먹거나 그런 좀, 좀 사소한 일로 로봇을 만들게 되는 일이 좀 많은데, 그러면은 최초의 로봇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만화가 무엇인가? 이거를 로로에게 물어볼 수 있다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저는 뭐 로로에게 묻는다면 특별히 로로에게 물어볼 것은 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여러 가지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뭐 챗GPT라던가 등등 의 것들에게 뭐 궁금한 것들 물어볼 수 있고 오히려 그 로로에게 묻는다라면 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너에게 어떤 것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노로에게
내가 너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히려 뭐 이런 실용적인 것들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 책 제목을 보면은 우리 집에 미래 로봇이 왔다라고 했는데 작가는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저의 생각에는 일단 이 책에는 로봇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집에 미래 로봇이 왔다라고 한 작가님이 지으신 것 같습니다. 배승우님 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나왔듯이 다른 많은 로봇 책들이 이제 이런 주제를 갖고 있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 더 평범하지 않은 제목을 짓고 싶어서 제목 이렇게 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지훈 씨 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책 내용을 보면은 로봇 로로가 여기 지우인가? 이 주인공에게 로봇에 대해 설명해주고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이렇게 로봇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로로가 우리 집에서 미래 로봇이 우리에게 지우에게 로봇에 대해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미래 로봇이 왔다 이런 제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제 생각에는 뭐, 그 미래 로봇이라고 해서 이 저자가 이 책을 출판한 게 보니까 2019년도에 출판했는데, 2019년도만 해도 그런 로봇이라던가 인공지능이 한참 이제 뭐 관심 있고 발전해가는 그런 단계였었는데, 올해 2023년도에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들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먼 미래라고 생각해서 미래 로봇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 아닌가. 그래서 이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술은 사실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인데, 물론 과거에도 있었는데, 어쨌든 늘 우리는 막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더 꿈꾸는, 아까 지훈이가 최초의 만화 얘기했는데, 만화 속에서나 영화 속에서 꿈꾸는 어떤 그런 것들은 아직은 현실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아까 쌤하고 안드로이드하고 휴머노이드 얘기했는데,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51쪽에 보니까, 사이보그, 51쪽이요? 51쪽. 우리가 51쪽? 어, 아, 51쪽. 안드로이드하고 아까 우리가 휴머노이드 얘기했고, 근데 여기 보니까 사이보그가 하나 더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보그는 뭐라는 거야? 사람 또는 동물 등의 생명체, 기계 장치를 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나 안드로이드는 아예 그냥 기계야, 기계. 뭐 기계에다가 뭐 그 인간의 피부를 닮은 그런 거를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어쨌든 다 인공이라는 거지. 근데 사이보그는 다른 점이 뭐라는 거야? 사람에다가 기계를 어, 이식해. 본 바탕은 사람이야. 또는 본 바탕은 동물이야. 거기에다가 기계를 이식해가지고 사람 앤 기계, 사람과 기계가 합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사이보그라고 얘기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 로봇이 활용되는데 아예 뭐 예를 들면 신체가 팔이 사고에 의해서 절단됐어. 그럼 팔을 갖지 못하는 거잖아. 네, 그런데 지금은 이른바 의수 또는 다리 같은 건 의족 들어봤어? 의족 들어봤어? 네, 그 의가 가짜라는 뜻이야, 가짜. 거짓 의자야. 그래서 의형제 들어봤어? 의형제? 네, 네. 의형제도 그 의자가 거짓 의자야, 가짜 의자야. 그러니까 가짜 형제라는 뜻이야. 진짜 친형제는 아니고 핏줄 나는 친형제가 아닌데 나중에 가짜로 형제를 맺은 걸 보고 의형제를 맺었다 그러는데 의수, 의족, 의치 이게 다 가짜 이빨, 가짜 팔, 가짜 다리. 근데 그거는 뭐만 형태만 갖고 있는 거지 기능은 없는 거야.
의족을 끼웠다. 의수를 끼웠다. 이러면 겉으로는 팔이 있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그게 팔의 기능을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앞으로는 그 자기의 팔 대신에 뭐라는 거야? 로봇 팔을 갖다가 해준다는 거야. 다리 대신에 로봇 다리를 갖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 로봇 다리를 장착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걸을 수 있는 거야. 심지어는 우리가 갖고 있는 다리보다 훨씬 더 뭐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도 의안이라는 게 있거든. 눈을 손실한 분들이 애꾸는 사실 이렇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잘못된 표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눈이 한쪽이 없는 상태면 보기에 좀 이렇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갖고 그 아까 말한 대로 그 의수처럼 눈 알만 집어넣는 건데 그건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 로봇 장치, 눈 역할을 해주는 그런 로봇 눈을 집어넣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더 멀리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몸을 마치 자동차 부품을 갈아 끼우듯이 눈 대신에 로봇 눈을 갈아 끼우고 팔 대신에 로봇 팔 저기 하고 뭐 심장도 더 튼튼한 로봇 심장을 넣고 이런 식으로 기계와 사람이 결합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다? 사이보그. 사이보그형 인간이라고 얘기했네요. 사이보그라는 말들이 또 그런 또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조금 아까 준호이가 뭐 얘기했었지? 이거 책 제목. 책 제목 얘기하고 그 로로에게 뭐 묻고 싶은지 로로에게 뭐 묻고 싶은지 그 얘기를 해서 그거 잠깐 우리가 선생님도 아까 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었는데 아, 이 책에 나오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실현되어서 이게 구글이잖아. 요즘에 보면 구글 초기 AI 실험 버전인 바드를 사용해 보세요라고 여기 나와. 그래서 여기 보면 바드 보이니 지금? 네. 바드 여기다가 아까 뭐 현재 감정을 가진 로봇이 이런 식으로 뭐 하면 검색? 질문을 하면 자 예전에 구글은 감정을 가진 로봇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을 가진 로봇은 인공지능입니다. 해서 쭉 이렇게 설명이 뭐야? 아예 나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구글에다가 감정을 가진 로봇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어. 그 검색을 하면 이제 이 검색된 결과가 나오면 이걸 우리는 뭐야? 클릭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됐었잖아. 그런데 요즘 바드는 그냥 지가 알아서 뭘 해주는 거야. 검색? 아예 지가 검색을 해갖고 지가 언어를 생성해서 답을 찾아주는 거야.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바드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회사가 지금 경쟁하고 있어. 오픈 AI라는 그 회사에서는 그 네. 챗GPT가 요즘에 이제 이 회사가 먼저 이제 치고 나온 거야. 근데 이제 구글이 이제 뭐 한 거야? 반격한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는데 챗GPT에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면 질문을 여기서 던지면 얘가 이렇게 답을 쭉 뭐 하는 거야? 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게 언어 생성형 모델이라고 해서 어, 그 전까지하고는 전혀 뭐한 다른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그 말했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있던 챗GPT라던가 아까 그 뭐 바드라던가 아니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MS에서는 빙이라고 해가지고 너네 외에 그 뭐지 뭐 쉬리도 있고 뭐 빅스비도 있고 또 뭐 있어 그 뭐 이렇게 그걸 뭐야 대화형 대화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나 카카오? 카카오 그는 뭐라고 불러 걔네들한테는 헤이 카카오. 헤이 카카오라고 불러 이런 식으로
그것들이 이제 그 경쟁하듯이 요 언어 생성형 인공지능들도 각 그 회사들마다 이렇게 경쟁해서 앞으로는 이제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뭐야 개발을 해서 이제 출시를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분도 볼 수가 있는데 요것들은 이미 이제 가능한 또 그런 시대가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승훈이. 네. 당신은 로봇을 개발하는 데 찬성하나요? 저는 네?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어차피 사람이 만드는데 사람이 만들면서 실수하는 게 아니면 로봇이 반란을 일으킬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은씨 해주세요. 네, 어, 저는 멈추자는 게 아니고 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명 운동 중에 6개월 정도 여기 로봇 개발을 중단하고 6개월 동안 로봇에 관련된 법이나 이런 로봇 인공지능이 갑자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문제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갖자 이런 서명 운동이 있었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 이런 AI에 관련된 유명 인사들이 그 서명 운동에 지금 현재 지금 동참한 그런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저도 똑같이 어느 정도 6개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좀 AI 개발을 멈추면서 이런 AI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한 법을 이제 국제 표준으로 일단 맞춰두고 이런 어 AI 문제점에 관한 좀 보완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편한 AI 인공지능을 더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준호씨 해주세요. 저 같으면 저도 이진용 씨처럼 만들지 말자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제 또 언젠가는 로봇이 들고 일어설 테니까 적당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저는 이제 그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개발은 뭐 대세이고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로 인한 이익이라던가 그로 인한 사람들의 어떤 변화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대안들을 찾고 논의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더 빨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은 씨가 말한 것처럼 뭐 6개월을 멈추자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과연 그게 뭐 6개월 멈춘다고 다 같이 멈출 수 있겠나라는 부분에서 의문이고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뭘 해낼 수 있는 건가도 의문이기 때문에 뭐 그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만드는 개발자들은 그 부분에서 개발을 계속하고 반면 이제 다른 법률가들은 법률가 나름대로 뭐 철학자들은 철학자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더 고민하고 그런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고 그런 노력들이 병행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만약 당신의 집에 미래 로봇이 온다면 어떨 것 같나요? 저는 무서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현대에 사는 저에게 미래 로봇이 온다면 그 로봇이 저를 해코지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조금 무서울 것 같습니다. 지은씨 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오고 지금처럼 질문을 할 것 일단 오면 저도 또한 굉장히 놀랄 것 같고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엄청 제가 미래에 관한 질문하고 싶은 게 뭐 그냥 막 생각해도 몇십 개가 생각이 나서 또 오자마자 질문을 엄청 많이 해보고 듣고 뭐 여기 로로가 지금 부품 찾아달라는 그런 내용 나오는데 부품 찾아갖고 붙여주고 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네? 네, 지은씨 해주세요. 같으면은 당황스러우면서도 되게 신기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나 보니 로봇이 있으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로봇이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신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어,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로봇이 있다라면 뭐 반가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로봇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은 뭐 다른 여가를 간다던가 다른 일에 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전 로봇으로 환영합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요즘에 워낙 로봇 기술들이 그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그걸 하나를 볼 텐데, 아, 요게 현재 이제 로봇이 얼마나 발전해 가고 있나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이제 1년 전 최신 자료라고 하는데 1년 전 최신 자료이기 때문에 1년이 지금 지난 상황에서 이번 영상은 로봇에 대한 것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로봇 중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을 적용 로봇을 5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로봇은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앞선 기술을 보여줍니다. 몰린 로봇 키트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로봇입니다. 이 로봇이 있다면 당신은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요리를 하도록 설계된 로봇이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면 로봇이 자동으로 요리를 해줍니다. 요리 시작부터 끝까지를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요리 중에 위험한 작업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모션을 결합할 수 있는 로봇 게임입니다. 이 로봇은 환경에 따라 바퀴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우 놀라운 움직임도 가능합니다. 뛰어넘기, 주행 등도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과 동일한 작업 환경에서 인간과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물건을 짚고 들어 올리고 내려놓을 수 있으며 최적의 동선을 자동 인식하여 작업이 가능한 로봇입니다. 복잡한 지형에서도 문제없이 이동할 수 있으며 UAV 촬영과 연결한다면 보다 먼 곳에서의 장소 이동도 가능합니다. 로봇입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웃음, 논란 등의 다양한 감정적 표현이 가능하며 움직임도 자연스러운 로봇입니다. 스트레치는 모바일 로봇입니다. 효율적인 창고 운영을 위해 자동화된 박스 등을 처리해줄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입니다. 마스터로 수행할 수 있는 로봇으로 이조 고행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매우 자연스럽고 인간적 움직임에 더욱 논란입니다. 블럭 기반의 추진기가 균형을 정밀하게 제어해줍니다. 이로 인해 매우 복잡한 움직임도 가능하게 해주며 줄 위나 미끄러운 환경, 악조건의 환경에서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로봇입니다. 버드라이크 로봇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새처럼 생긴 로봇입니다. 새와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형태의 가지에 새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사항에 맞춰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750g에 220도까지 회전할 수 있으며 최대 390mm까지 작업 가능합니다. 초당 500mm 속도로 매우 정밀한 작업 진행도 가능한 로봇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이슈 포인트 많은 영상들이 도움이 되었다면 어때? 봤어? 15가지 로봇을 우리가 그냥 군데군데 봤는데 가장 흥미로운 로봇은 준원이 뭐였어? 이 중에서? 저는 마지막에 나왔던 음. 이렇게 열 가해가지고 이름 같은 거 쓰는 로봇이요. 정밀 작업도 가능한 로봇. 네. 자, 그 다음에 승훈이는? 저는 그 요리해주는 로봇이요. 첫 번째 나왔던 요리해주는 로봇.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그 치킨, 네, 아, 봤어요. 그 2호점. 그 우리 한국에서 개발한 그 치킨 그 닭튀김 가능한 그런 로봇도 있고, 뭐 바리스타 로봇, 커피 같은 거 해주는 로봇도 있고, 와인이 칵테일
그 제조하는 로봇, 그다음에 뭐 피자 굽는 로봇, 뭐 파스타 만드는 로봇, 뭐 이런 식으로 음식 분야에 대해서 로봇들이 상당히 많이 다양한 로봇들이 만들어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지훈이는? 저 그 중간쯤 축구공 받고 넘어져도 그 옆으로 돌던 그 강아지 같이 생긴 네 발로 걷던 그 개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극한 환경을 위해서 설계된 로봇, 아니면 뭐 발처럼 움직일 수 있는 로봇, 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로봇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로봇들이 현실화 된다라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승훈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5가지 정도 로봇이 일상생활에 투입된다면, 우리 삶이 편해지겠지만 조금 음, 뭔가 보기 좀 그럴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보기가 그렇다는 게. 미관성. 이게 다 들어오면 이제 로봇이 막 이제 길에 돌아다니고 집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갔다 왔는데 집에 로봇이 있으면은 너무 프라이버시를 좀 들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 것 같기도 해서. 음. 지훈이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왔던 거 요리하는 로봇 있잖아요. 음, 이런 요리해주는 로봇이 생기면은 음식점을 가거나 이런 요리사들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음. 그러면은 실업자들이 많이 생길 거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갈등이 이런 거에 대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준원이는? 신기하면서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왜 무서워? 이렇게 개발이 빨리 되면은 언젠간 또 로봇이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닌가. 아까부터 준원이는 계속 그 로봇이 반란을 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포를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원아, 왜 로봇 하면 이렇게 로봇들이 반란해 갖고 할 거라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어, 이 세상에 끝이란 건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언젠가는 일으킬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일으킬 거다. 이러한, 터미네이터에서도 그랬어요. 이러한 준원이의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지훈이는?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음, 나오면은 음, 지들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도 나오는데 점점 로봇이 진화를 하면은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람이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음, 여기도 보면 지금도 초인공주의 초 뭐, 뭐, 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인간의 1000배의 지능을 음, 그런 애들이 진화를 하면서 10,000배가 될 수 있고 100,000배가 될 수 있고 그런 애들이 음, 그런 반란이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 자체가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 음, 반란이 훨씬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승훈이는? 저도 좀 반론할 것 같긴 해요. 음,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봇에 대해서 이른바 영화적 상상, 문학적 상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한 이른바 디스토피아라고 그러는데, 디스토피아죠. 멸망, 이런 시나리오들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젖어 있다. 현실적으로는 로봇들이 그런 것들을 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건 상당히 먼 미래의 일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쪽이 한쪽이 있어. 한쪽이. 두 번째는 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면, 그러한들 어떠하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즉, 지구의 역사를 놓고 보면 인류가 이 지구에서 이른바 주력, 뭐 주인이라는 표현을 써도 그래야 되는가 뭐하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가 된 지는 인류 전체 역사에서 보면 결코 그렇게 무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야. 긴 많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야. 그 전에는 그 공룡의 시대도 있었고, 뭐 그 전에는 무슨 뭐 해파리의 시대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그 지구의 주력종인 것들은 끊임없이 바뀌어왔다는 거야. 지구의 역사를 놓고 보면. 그 지구 역사 전체에 보면 인류는 그냥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로봇의 역사 또는 뭐 인공지능의 역사로 넘어간들, 그게 뭔 대수냐. 나는 또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야. 또 지금 준원이, 지훈이, 승훈이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갈등을 찍어서는 안 된다. 그러하니 아까 뭐 지훈이처럼 6개월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개발을 제한해야 된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또 그런 주장을 펼치는 거고, 아까 쌤이 그 뭐야 그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였나? 네. 그 소설가가 그 로봇 3원칙 해가지고 제 1원칙이 뭐였어? 61쪽. 61쪽 제 1원칙이. 그리고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두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 결국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도 안 되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되고 결국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로봇이라는 거가 그래서 이제 로봇을 개발할 때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해놨던 그런 부분이 이원칙을. 이런 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자, 왜 이론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뭐야 제 이원칙에 규정을 내놨을까? 만약에 어떤 음, 나쁜 사람이 상대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로봇에게 그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음, 이런 칙이 없다면 진짜로 죽여요. 근데 그렇지. 이런 칙이 들어가면은 이런 칙의 원칙 때문에 그 명령을 복종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사람이 어, 다치는 게 없어져요. 그렇지. 사람을 죽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야, 쟤 구하지 마. 쟤 재수 없어 구하지 마. 이렇게 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걸 제 이론칙으로 만약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이미 깨지고 있어. 왜? 지금 로봇 중에 이미 무슨 로봇이 나와 있어? 응? 우크라이나에서는 드론 같은 것도 쓰고 군사용 로봇이 이미 나오고 있잖아. 그 군사용 로봇 같은 경우는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군사용 로봇 중에는 물론 요즘에 아직까지는 이제 뭐 현장 배치된 것들이 주로 이제 감시, 우리 군인들이 하는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보초 쓰는 거, 보초 쓰는 거. 저기 오나 안 오나. 근데 이제 그 보초 서는 거를 뭘로? 로봇으로 뭐 CCTV 로봇으로 대체해가지고 대체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사람이 서 있다가 그 낯선 사람이 접근을 해. 그럼 보통 이제 암구라고 해가지고 뭐 암호를 대라고 그래. 그 암호를 대지 못하고 뭐 반항하고 뭐 할 것 같으면 때로는 이제 발포, 사살, 주의까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보초의 어떤 그런 그 매뉴얼이 있어. 근데 로봇에게도 그런 매뉴얼을 이제 심어주게 되면 결국 로봇도 인간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지. 제 3원칙은 1원칙, 2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 로봇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한테는 이 3원칙이 제 1원칙이야. 음. 그래서 우선 자기 목숨, 자기 안전을 뭐 한 다음에 확보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남을 도우라는 거 보통 그렇게 가르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뭐 어디지? 비행기에서 갑자기 위급한 그런 상황에 제일 먼저 산소 마스크를 누구부터 쓰라는 거야? 자기. 자기 자신. 자기부터 쓰고 그리고 나서 주변에 못 쓰고 있는 사람 도와주라고 이렇게 가르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들이 가장 우선이라고 이제 우리는 보통 얘기하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그걸 지금 제 3원칙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쨌든 로봇에 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15가지 로봇 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일단은 그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사실 불 앞에서 닭 튀기고 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어렵지. 그 뜨거운 기름에서 그 기름 냄새뿐만 아니라 그 뜨거운 열기를 타면서 또 화상의 위험도 있고, 그걸 하루 종일 그 닭 수백 마리를 튀겨낸다고 생각해봐. 그게 얼마나 그 힘든 일이야. 근데 그 것들을 뭐 로봇이 대신한다 그러면 그 힘든 일, 위험한 일, 더러운 일, 이른바 3D 업종에서 우리 인간을 해방시켜 줄 거 아니야. 또 그 까대기라고 하는데 까대기 들어봤어? 아니요? 까대기라는 그 은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 이제 택배가 많이 오잖아. 네. 근데 그 택배가 오려면, 예를 들면, 준원이가 무슨, 지훈이한테 뭘 택배를 보내. 뭐 택배 상자를 뭐 보내. 그러면 준원이한테서 지훈이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야. 우선 이 준원이나 지훈이나 승리가 보낸 택배가 다 모여 한 곳에. 그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한다는 거야? 분류를 해. 지역별로.
그래서 그거를 차에다 뭐해? 실어. 그러고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른바 상하차. 차에, 그 도착한 거는 내려놓고, 또 분류한 건 다시 차에다 실어놓고, 이런 그 상하차를 하게 되는데, 그걸 그동안 누가 했다는 거야? 인간. 여기서 사람들이 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들이 또 빨리 가야 되니까 주로 이제 밤 새워서 그런 분류 작업, 차에서 내리는 거, 차에서 옮기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거를 보고 이제 그 까대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나면 뭐 하루에, 뭐 선생님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한 10몇만 원씩 저기를 주나 봐. 일당을. 근데 이제 그 일이 무척이나 그 육체적 강도가 센 거지, 노동 강도가. 그런데 아까 그 보여준 그 부분들에서 그런 택배 상자 분류라던가 이런 거 옮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로봇이 하게 된다면 그런 아르바이트생들의 일자리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그 힘을 쓰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역시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또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위험한 곳에 접근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조하잖아.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소방관들도 많은 희생을 겪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런 현장에 누굴 투입하는 거야? 로봇. 로봇을 투입하는 거야.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쨌든 사람을 구할 가능성은 높아지면서 소방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희생되는 어떤 그런 일들은 또 줄어드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영역을 상당 부분 많이 대체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런 지점들을 갖고 있는 거고 이미 그 수술실 같은 경우에 그 의사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직접 메스 들고 직접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했잖아. 근데 이제는 로봇파를 통해서 그 의사 선생님들은 스틱으로만 조종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승훈이 뭐? 어? 화장실이에요. 다녀오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아주 초소형 로봇을 네. 사람 몸에 집어넣어. 그 초소형 로봇이 사람 몸 안을 돌아다니면서 수술을 뭐 이렇게 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전통적으로 그 의사 쌤들이 환자의 병을 고친다는 것은 똑같은데 그 고치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그 의사로서 그 요구되는 그런 자질, 능력 이런 것들이 뭐야? 바뀌는 거지. 바뀌는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그 학교 쌤들도 고민이 그거야. 이제 앞으로 AI형 선생님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 그럼 선생님들은 과연 뭘 할 거냐라는 부분이야. 지금 선생님도 마찬가지지. 선생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선생님이 하는 이 역할을 꼭 선생님이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없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뭐라 그러지, 그거를? 데이터? 응? 그게, 그 뭐야.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나? 그런 모델도, 가상 모델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가상인간? 뭐죠? 그 선생님도 그거 해봤었는데 그 어, 그 선생님 그 기계처럼 만드는 거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 똑같은 잠깐만 요런 거 반갑습니다. 아, 저는 메타휴먼 오세혁입니다. 오늘은 메타휴먼? 유선 대독서 교실에 대해 알아볼까요? AI 시대, 로봇 시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책임 자 이렇게 저걸 뭐라고 메타휴먼 뭐 이런 식으로 저건 선생님이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그 모델을 가지고서 선생님이 이제 그 타이핑만 대본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나와 그 가상인간이 나와가지고 막 뭐해 얘기를 해. 근데 만약에 그 선생님이 뭐 비용을 좀 어느 정도 내면 선생님이 스튜디오 가서 선생님의 모습을 사진 촬영을 해. 그러면 선생님이 나와고 뭐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그 바드나 이런 것처럼 지훈이가 그 무슨 질문을 해. 그러면 그 질문을 그 바드가 받아가지고 그 바드가 뭐 한 다음에 대답을 만든 다음에 그 대답을 아까 그 메타형 인간이 설명해 주는 형태들. 그러면 마치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뭐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처럼 수업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좋은 점은 또 뭐야? 인간이 힘든 일을 안 해도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지훈이가 나한테 질문하면 나는 지훈이 질문에만 대답을 할 수 있잖아. 네. 승훈이가 질문하면 승훈이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잖아. 근데 네. 아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혼자서가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 수백 명의 학생들을 나 혼자 가르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네. 그 동시 접속이 다 가능하다는 거야. 그런 부분들에서 그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이른바 교사의 역할, 선생의 역할은 무엇인 건가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드 그거 하나 더 보면 애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 중에 예를 들면 승훈이가 어버이날 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동시를 한 편 쓰는 게 숙제였어. 네. 어버이날 어버이은혜 감사하는 동시를 한 편 써줘라고 이제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해줬습니다. 당신 나에게 많은 걸 가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를 위해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인생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는 거야? 애가 뭘 쓰는 거야? 시도 써주는 거야. 근데 어, 얘네들은 어. 있는 걸 퍼오는 거예요? 아니면 지들이 생각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까지는 아니고 자기가 퍼온 게 아니고 자기가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거야. 생성형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즘에 코딩도 해준대. 선생님이 코딩을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뭘 어떻게 해볼 수는 없는데 기본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 짜준다는 거야. 네가 지훈이가 무슨 뭐 무슨 게임 코드를 짜줘라고 한다면 그런 코딩이 짜진다는 거야. 아니면 뭐 여기서 초등학교 6학년 지훈이가 어?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한 외계인을 물리치고 영웅으로 떠오르는 동화를 한 편 써줘.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면 주문을 하면 지훈이는 평범초등학교 6학년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잘하고 친구들과 지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뭘 쓰는 거야. 외계인을 물리치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써준다는 얘기야. 그리고 막 이거를 위 내용을 신문 기사로 작성해줘. 라고 하면 초등학생 외계인 친구도 도시 구해. 어린 소년 외계인 친구도 도시를 구하는 영웅으로 환영받았습니다. 12세 지훈이는 어제 학교 집으로 걸어다니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뭘로 바꿔주는 거야. 신문 기사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단지 아까 3D 업종 육체 노동 하는 거를 하는 사람들만 로봇이 대체한다. 그것만 없어진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작가, 번역가, 그다음에 뭐 기자, 뭐 심지어는 판사, 이러한 변호사, 이러한 직종의 것들도 상당 부분 뭐 한다는 거야.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아니면 일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처럼 이것들이 이제 이게 발달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거에 대한 움직임이 이제 두 가지야. 자, 조금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바드나 챗GPT나 빙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두 번째는 아예 이것들을 학생들에게 이것들을 잘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지. 승훈이는 어땠다고 봐? 승훈이 어디 갔어? 아직 안 왔어? 아니요? 있어? 승훈이는 네. 어떤 입장이야? 어땠다고 봐? 네? 뭘요? 너 입장은 뭐냐고?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이렇게 바드라던가 챗GPT라던가 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또는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과제를 해온다거나 그렇게 했었을 때 이거를 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이용해서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했는지를 뭐야 판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또 개발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이 있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냥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오히려 그 이용 방법을 장려해야 된다. 라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입장이냐고, 어떤 입장을 지지하냐고. 저는 그냥 이거를 사용해가지고 뭐 숙제를 해와라 이렇게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훈이는? 저는 이걸 좀 저는 두 번째 말처럼 애들한테 좀 알려주고 또 그런 챗 GPT 이런 빙 이런 애들 좀 바드 이런 애들은 친숙해지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드를 사용해서 무슨 과제를 해와 이런 거 하면은 미래 그 힘든 그 일자리가 좀 더 하기 힘들 텐데 이런 수업을 바드, 챗GPT 이런 인공지능 관련 수업을 하면은 훨씬 더 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챗GPT를 안 쓰는 것보다. 준원이는? 저는 챗GPT 사용을 금지했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왜냐하면은 원래 숙제가 말해? 숙제가 뭐? 음, 음. 어, 준원이가 잠시만요랍니다. 채팅을 해야 돼? 소음 때문에? 채팅을 하시고. 자, 그럼 지훈이하고 승훈이한테 선생님이 한번 반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동시를 써보라고 했을 때 지훈이 스스로가 네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동시를 써보고 그런 과정에서 동시가 뭐다 이런 것들을 익히는 건데 너가 그 숙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동시 써줘 하면 바드가 동시를 써줬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숙제했다고 제출했어.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너에게 배움이 발생할까? 그런 점에서 이제 사고 능력이라든가 배움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래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건 교육이 아니다. 라는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지훈이나 수훈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음, 미래에는 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텐데, 음, 미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이게 좀 더 신빙성 있고, 훨씬 더, 좀 더 이게, 괜찮은, 이런, 챗GPT 진화 버전, 이런 것도 많이 나올 텐데, 음, 미래에는 그런 거를 더 많이 쓰게 되니까, 음, 이런 챗GPT나 이런 거 지식을 쌓고, 그런 걸 하기 위해 이런 그리고 미래에는 사고 능력 그런 거는 필요하지 않고, 그렇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음. 수훈이가 어떻게 생각해? 뭐라고 어, 반론할, 네?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반론할 거냐고. 저도 지훈이랑 똑같이. 지훈이랑 똑같은 게 뭔 말이야. 그 승훈이 너 같은 얘 때문에 이제 욕먹는 거란 말이야. 너가 저도 지훈이랑 똑같아요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란 거지. 정말 똑같아서 똑같다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똑같아요라고 하는 건지를 우리가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판별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까 그 바드로 를 통해서 얘가 숙제를 하면 얘가 사고 능력이 있는데 바드를 이용해서 해온 것 뿐인지 아니면 얘가 사고 능력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드가 해놓은 대로 갔다가 그냥 단지 얘는 옮겨다 놓는 것밖에 못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그 분의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들 스스로의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바드를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친 사람도 있다는 거지. 준원이 아까 하던 얘기 해 맞아. 그 이유는요. 만약에 이게 숙제를 내는 이유 중 한 가지가 창의력을 보려고 또 하는 건데 음, 챗GPT를 사용하면은 음, 그냥 답안지를 뺏기는 것밖에 음, 뺏기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저라면 금지시킬 것 같아요. 아,
그 준원이었던 그런 입장이고, 아까 이 준원이 입장에 대해서 지훈이가 사실은 또 재반박을 한 거와 마찬가지지. 뭐 지금 현재 시대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미래 사회도 그것들을 요구할 것인 건가? 이 챗GPT로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굳이 인간이 해야 되지 않고, 그러면 인간은 그 외에 다른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 다른 무엇이 뭐냐라는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걱정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요 챗 GPT나 이 바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데이터를 갖고서 그걸 갖고 지금 만드는 거거든. 그렇다면 자꾸 이제 기존의 것들을 우려먹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새로운 혁신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는 거야. 그냥 그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겠냐. 그런 그 한계는 어떻게 그러면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물론 그거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재반론하는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란 거야. 인간들도 마찬가지란 거야. 인간들도 기존의 지식을 더하고 빼고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든다지만 그 새로운 지식이라는 것들이 전혀 기존의 지식과 별개의 것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할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또 이렇게 대응하는 또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책에 나오는 로봇이라던가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계속 살아가는 데서 끊임없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책에서 어쨌든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이렇게 줄기를 잡아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경식 삼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나름대로 로봇과 인공지능과 여러분들은 최소한 함께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함께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인 건가.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의 그 각자의 어떤 그런 앞으로의 진로, 앞으로의 삶 속에서 늘 그 로봇이나 인공지능과 어떻게 협업을 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함께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나름의 관심들, 고려들 이런 것들은 계속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다음 주에는 책이 다음 주에는 책이 불량한 자전거 여행 2탄입니다, 얘들아. 불량한 자전거 여행이 1탄하고 2탄이 있거든. 근데 우리는 그중에서 몇 탄을 본다고? 2탄. 2탄을 볼 거야. 혼동하면 안 돼. 불량한 자전거 여행 2탄을 볼 겁니다. 2탄. 그래서 곧 그 동화책입니다. 동화책. 장편 동화. 불량한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